안녕하세요. 내노라 하는 전문인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환에 대해서 요모조모 아주 기본적인 상식부터 모르고 있는 사실까지 뭐든지 알려드리는 모든 클리닉.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앓고는 있지만 그냥 쉬쉬하는 병, 참고 있는 병, 우울증. 그 중에서도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내 곁에 있는 정신과 주치의, 정신의학과 전문의 강은옥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저가 이렇게 보니까 원장님의 스승이 프로이드이던데, 프로이드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정말 그 교과서에서만 보던 사람인데 이거 맞나요? 네, 뭐 농반 진반으로 제가 쓰긴 했는데요. 맞는 얘기죠. 네, 제가 프로이드 선생님의 증사손 정도 됩니다. 증사손. 네,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네. 학문적으로. 네. 오늘 그리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선생님이 최근에 내신 책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20년 동안 내가 계속 환자들을 봤어도 환자들을 볼 때 그 환자분들의 힘든 거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글귀가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저도 산부인과 전문이면서 맨 처음에는 뭐 아기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신기했는데 이게 1년, 5년, 10년, 20년 보다 보면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선생님은 좀 어떠신가요? 좀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사연은 전부 다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만나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거라서 그런 다른 이제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마주할 때는 뭐 저도 많이 안타깝고 그렇죠. 근데 환자분들이 힘든 얘기를 하면 그거를 다 이제 공감을 해주다 보면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친구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 내가 너무 더 우울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할 귀로 흘리거든요. 정신과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나요? 다 그거를 다 몸소 막 내가 그 환자의 고통을 다 겪고 그러시나요? 그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감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거기에 많이 이렇게 빠져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또 그게 힘들고 너무 힘들고 싫으면 사실은 이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렇죠.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저처럼 특히 이제 정신과 안에서도 상담, 특히 정신분석 위주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다 굉장히 오랫동안 직접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정신 분석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냥 저도 그건 알아요. 그냥 내가 좀 오늘 우울해 뭐 그런 거는 우울감이고 그다음에 그 우울감이랑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진단명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은 정확히 뭔가요, 원장님? 우울증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정신과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조작적인 정의라고 하는데요. 조작적인 정의요? 이제 영어를 우리말로 그냥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서 좀 이상한 표현인데 말하자면 좀 임의로 일단 선을 그어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좀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설문지나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맞아요. 몇 점이면은 뭐 우울증 뭐 같은 그런.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인 진단 기준으로는 보통 2주 정도 그리고 2주 정도 거의 매일같이 지속적인 우울감이 그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흥미나 만사 이제 재미가 없는 거 그리고 식욕이나 체중 같은 게 변화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양상의 변화, 식욕의 변화 그리고 뭐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든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좀 쓸모없는 느낌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 진단 그 항목들이 있고요. 이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그 DSM-4, DSM-5 그런 게 있으면 한 10개 중에 뭐 몇 개 이상이 있고 그리고 그게 최소 어쨌든 2주 이상은 지속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군요. 보통 한 4가지 이상의 그런 증상들이 최소 2주 이상 지속이 될 때 공식적으로 진단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여기에 너무 얽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체크리스트 기준이 뭐 18점이다, 20점이다 이랬을 때 뭐 나는 15점이니까 아니다. 그럴 우울증이 아니다. 그럴 너무 수는 좋아할 없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뭐 22점이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거나
아 내가 진짜 우울증인가 이렇게 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한 기준으로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은 선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보면 성욕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돼 있던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성욕을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예, 예. 우리나라 부부들이 너무 소원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잠깐 아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예, 성욕이라는 게 꼭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성욕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굉장히 그 답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한 어떤 친밀감이 성욕의 내용일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상대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파워나 혹은 어떤 부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대리 만족하거나 대리로 내가 그걸 그렇죠. 그럴 수 소유한다라는 있어요. 느낌이 맞아요. 들 때 그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가 증가하는 이거는 그 사람한테는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회적인 게 그 사람한테는 성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개인마다 굉장히 좀 다른데 뭐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뭐랄까 좀 금기시라고 할까요? 터부시될까? 그러니까 다 안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성욕이 없는 걸로는 우울증을 잘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좀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인 우울증보다 좀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우울증이 더 많은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보통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여성 우울증이 좀 더 많다고 공식적으로는 통계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한국 같은 나라는 여자들이 뭐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조금 더 억압이 되어 있고 약간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좀 성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억압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울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 말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건가요? 네, 여성 통계는 우울증이 더 되게 비슷합니다. 네. 아, 그렇구나. 예. 제가 보기에는 몰라 아버지가 우울증의 경우도 많지만 제 주변에 이제 50대 뭐 60대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은 되게 막 우울감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그런데 아빠가 우울증인 거는 그냥 아버지가 그냥 문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엄마가 우울증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정에 그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우울증이 좀 사회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주는 영향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일종의 트라우마가 그 아이들한테 대물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영향이라는 거는 뭐 그 향후 수십 년 동안 또 지속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성인이 되고 다시 또 자녀를 그 출산하고 양육하고 할 때 또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부모 양쪽 다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렇죠. 특히 이제 엄마가 우울증이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 어떤 임팩트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우울증이 더 많은 거는 뭐 여성 호르몬 때문인가요? 무슨 원인이 있나요?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선은 생물학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몬 포함해서 조금 더 그 뭐랄까 이렇게 일종의 자극이 들 만한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생리주기에 따른 그러니까 그렇죠.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네네. 그 소위 이제 PMS라고 하는 거 생리전 증후군처럼 뭔가 하여튼 그런 호르몬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갱년기 전후에서의 어떤 호르몬 변화도 굉장히 급격하고 난리야 난리. 제 친구들이랑 저희들 모이면 지금 난리야. 예,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어떤 스트레스하고 관련된 거 물론 뭐 남녀 다 공이 스트레스가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도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 그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도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자들은 불평등한 거는 있는데 또 남자들은 책임과 의무가 또 너무 그렇죠. 많이 네. 주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큰아들이고 그러면은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가장으로서의 무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자들은 호르몬 변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역시나 이것도 성별 가지고 뭐 절대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인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뭐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그런 거에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약간의 우울감이 있어도 여자들은 내가 우울감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지만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우울해도 그거를 표출도 못하고 그렇죠. 내가 네. 우울한지 안 한지 그냥 내가 나약한 건지 네. 뭐 그렇게 잘 모를 수도 예.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럴 때 남자분들은 대표적으로 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알코올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 진짜로 여자들이 우울증이 더 높은가 이거는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맞아. 진단 기준으로만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제 표출하는 그런 방법이 좀 건강하게 표출이 돼야 되는데 술을 마신다거나 제일 손쉽게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또 미친 듯이 운동을 한다거나 또 중년에 제 친구들은 미친 듯이 운동하다가 어디 다치고 막 그러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건강하지 않은 방법 외도로 풀어가고 막 그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사실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고 내 요즘에 뭐 아이들한테 뿐만 아니라 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중년 내지는 뭐 우울증 되게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효용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삶의 의미라는 거는 뭔가요, 원장님? 이 부분은 보통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잘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환자분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뭐 최근 몇 년 전에 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네. 많이 느꼈는데 큰 상실이죠, 어쨌든 예, 부모님. 그래서 이게 삶에서의 어떤 의미 문제가 언뜻 보면 이게 우울증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그 삶의 의미 문제가 그 우울증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기도 했는데 삶의 의미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제가 사람들이 삶의 의미라고 할 때 어떤 그게 뭐를 지칭하는가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요, 삶의 의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거, 혹은 내 삶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뭐 어떤 종교적인 거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거나 뭐 철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가 있다 없다 우리가 따지기 전에 뭔가 자기한테 그냥 막연하게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 거, 즐거움을 주는 거. 네, 네, 즐거울 그런 수도 것도 있고 자기 삶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권 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 일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지겨워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네. 그럴 때 내가 이게 나한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아이들이 뭐 대표적으로 소풍 가는 날 보면 그 맨날 저기 아침에 깨워도 안 일어나던 그런 아이들. 소풍 가는 날은 일찍 그렇죠. 일어나죠. 예. 네, 그 네. 대표적으로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아이한테 뭔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큰데 그렇죠. 아이들은 그게 의미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기꺼이 나가는 거고 예. 맞아요. 아침에 저기 깨워도 안 일어나는 남편들이 주말에 골프 칠 때는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가고 그게 골프 그 사람 치는 거야죠? 그런 네,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한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데 물론 이제 영어권 화자들도 그걸 엄밀하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더라고요. 섞어 쓰긴 하는데 지금 두 번째 자기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자기 삶에 의미를 주는 거 요거를 제가 그냥 영어 단어를 그냥 그대로 따와서 meaningfulness라고 meaningfulness. 이름을 그냥 이거 뜻이 뭐야, 이거 의미가 뭐야 하는 거 그냥 그거 미닝이 뭐야 하는 거지만 이게 나한테 어떤 삶에 무슨 의미를 준다 하는 거는 meaningfulness. 네, 그러니까 대개는 이게 잘 될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도 않고 질문을 던지지도 않죠. 이게 잘 안 될 때 이제 보통은 그렇죠. 나의 삶의 의미가 그렇게 뭔가, 되죠. 내 결혼 생활의 의미가 뭔가, 자식을 그렇죠. 키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되게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혹은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거를 이제 제가 맞아요. 미닝풀리스라고 지칭을 한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그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주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의미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 우울증 있으신 분들을 대개 보면 그 두 번째 미닝풀리스로서의 의미가 뭔가 그 채워지지 않거나 그 거기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게 그 우울증하고 굉장히 좀 직결된다라고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또 이렇게 환자들을 오래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5년 차일 때, 10년 차일 때 못 느꼈던 거를 조금 느끼셔서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책을 쓰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원장님 병원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정말 상담을 해보면 그 삶의 의미가 그 미닝풀리스가 떨어져서 오신 분의 뭐 사례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의 가장 핵심은 말씀드린 그 삶의 의미 혹은 그 의미 중에서도 이제 미닝풀리스라고 제가 그 이름 붙인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책에도 같이 책을 쓰게 된 그 분하고 이제 언론사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좀 그런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평생 일하고 그다음에 일을 통한 성취가 본인 삶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의 외동화줄 같은 그런 어떤 삶의 맞아요. 의미 내지 미닝풀리스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잘 작동을 할 때는 뭐 20년, 30년 삶이 이렇게 잘 선순환되거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끊어지는 그 외동화줄이 갑자기 끊어지는 맞아요. 순간 지금은 약간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사내 정치 때문에 갑자기 자기가 밀리거나 예상을 동아줄이 못했는데 끊어졌어. 제가 책 같이 쓴 분처럼 이제 예상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승진이 누락이 됐거나 그다음에 갱년기 밑에 애들은 전후에 또 치받고 올라오고 네, 그렇죠? 그렇죠. 젊은 네. 애들은. 그리고 갱년기 전후에 우리가 뭐 일 같은 경우는 체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갱년기 전후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예전만큼 이렇게 성취를 하거나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든가 이제 이럴 때 이제 그런 외동화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게 뭐랄까 그 고속 주행하던 차량의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나듯이 그렇게 이제 펑크나게 되는 그 이후에 펑크난 이후의 상태가 말하자면 펑크난 타이어 같은 상태가 제 생각에 그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게 경우에 따라서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관계 안에서의 어떤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그게 뭐 술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실 때만 내가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 잡생각이 줄어들고 그래도 조금 뭔가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 의미, 특히 이제 이런 미닝풀리스가 어떤 외동화줄처럼 한 가지 특정한 한 가지에 거기에 자기 삶의 거의 의미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태에 그냥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그게 끊어질 때 그 심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 그러면 같습니다. 원장님 끈을 여러 개를 두면 좀 나을까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느슨한 인간관계가 여럿이 있는 게 좋다고. 내 아주 베프 한 명이 있는 것보다 이 사람 한 명만 있는 것보다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 대학 동창도 만나고 어디 회사에서 만난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다 느슨하게. 예. 그러면 이게 조금 끊어져도 좀 이쪽에 기댈 수 있고 이게 좀 끊어져서 저쪽에 할 수 있는데 이제 여자들 예를 들면 이제 애 키우느라고 계속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매달리면서 애한테만 매달리고 이제 애가 학교를 가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게 그냥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면 그게 회사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간 딸이건 아들이건 이제는 엄마를 끊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더 지금 회사보다 더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동아줄이 끊어진 듯한. 그래서 그러기 전에 애를 보낼 만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좀 건강한 생각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건 충분히 그럴 그 건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자기한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그 하나를 찾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거를 또 여러 개 하는 것도 사실 나를 막 소모시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처럼 거기에 자기 어떤 인생의 시간, 에너지, 그다음에 많은 거를 그 동안에 맞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잃어버린 일종의 이제 맞아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하나를 찾는 게 사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예, 근데 코로나 전에는 정말 회의도 많고 무슨 모임도 많고 그러는데 그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쓸데없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들여서 만나던 사람들이나 모임들 같은 게 좀 정리가 되고 조금 정돈이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또 하는 것도 내 몸을 많이 피곤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경우에 듭니다. 나이가 50, 60이 됐을 때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내가 도대체 지난 30년 동안 뭘 했지?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거는 자기한테 진정한 어떤 의미를 줬던 것들은 아닌 거죠, 사실은. 물론 당시에는 자기 삶이 계속 잘 돌아간다고 느꼈을 수는 있는데요. 예. 그런 얘기를 제 친구들이랑 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냥 1년이든 3년이든 걔가 그때 나한테 즐거움을 줬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냥 너무 오래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뭐 모든 관계가 뭐 10년, 20년 가지는 않고 그래 뭐 3년 동안 날 즐겁게 해주고 5년 동안 나를 즐겁게 해줬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자기 위안처럼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우울증이 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나요? 예, 어쨌든 그거는 경우마다 다 다르죠.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우울증은 뭐 그냥 뭐 운동이나 아니면 네네. 본인이 좀 좋아할 만한 거 취미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경우도 또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이제 되게 병원이나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약이 필수적일 때도 있고 다만 약물 치료의 효과는 그게 어떤 지금 앞에 말씀드린 자기 삶의 의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약물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 외에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하면 뭐 상담 같은 거 이걸 통해서 그 어떤 원인이나 그다음 우울증의 배경이나 그다음에 그 말씀드린 삶의 어떤 미닝풀리스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볼 수가 있고 해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진학하는 의사를 꿈꾸는 사람들 중에 아예 나는 수술을 하는 서전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파가 있고 그다음에 한쪽은 이제 내가 이 상담을 통해서 이 힘든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정신과 쪽을 꿈꾸면서 의대를 가는 사람들 파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후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신과 의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신과 실습을 돌아보니까 사실 상담보다는 저희가 이제 의대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거 우울증은 뇌의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다스리는 약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근데 예전에 배웠을 때는 약들이 되게 뭐 부작용도 되게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약들도 되게 많이 진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의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을 여러 개 좀 타이터링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을 요것도 썼다가 저것도 썼다가 환자분들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젊은 여자 환자분들 보면 뭐 여성 우울증이 뭐 20대부터도 시작을 해서 뭐 50대, 60대까지도 가지만 약을 되게 많이 바꾸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런 거죠. 네, 진료실에서 보실 때. 그렇죠. 예, 약이 조금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약을 썼을 때 좀 부족한 경우도 부족한 있고,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약은 굉장히 오래 드셔야 되거나 드셔도 되는 약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단기간 드시고 이제 그 끊어야 될 필요가 있는 약도 있고, 예, 경우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산부인과에서는 질염이 뭐 여성의 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흔히 뭐 우울증도 그냥 뭐 정신과에서 감기다라고 하는데 감기는 사실 일주일만 약 먹으면 되는 건데 정신과 약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평생 먹는 약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오래 기간 동안 먹어야 되는 약도 있는데 조금 복용하는 기간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그거는 뭐 교과서에는 뭐 예를 들면 우울증이 초발인 경우에는 뭐 대략 8개월. 8개월. 예, 그다음에 두 번 저기 했을 때는 뭐 1년 반,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이런 어떤 우울증의 문제나 사람 심리적인 문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참 들 때가 많거든요. 예, 물론
뭐 주로 약물 치료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볼 때 얘기 나누다 보면 뭘 저렇게 복잡하게 맞아. 쓸데없이 왜 상담하고 앉아 있냐고 약만 주면 되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시는 수도 분들도 있죠. 있고 저는 반대로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저렇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단순하게 봐도 되나 이렇게 서로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기간이 뭐 8개월이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문제는 약을 먹자마자 딱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도 한 뭐 2주, 4주 정도는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죠. 대개는 우울증 약들이 예전에는 한 4주에서 5주 정도 걸린다고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대부분의 약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약들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단점이 그게 시간이 처음에 말하자면 발동이 좀 걸리는 걸릴 시간이 때까지. 근데 그 최근에 개발된 약 중에는 그 기간을 굉장히 좀 당긴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빠르면 그러니까 일주일 제 안에 드셔야 친구도 되는 하나가 경우도 한 있죠. 6개월 정도를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참다가 어쨌든 간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안 먹겠다, 그러니까 의사인데 안 먹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그 친구는 되게 금방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그냥 너무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알약이 나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하다니 너무 신기하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으면은 그것도 뭐 혈압이 떨어지지만 내가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울증 약 같은 거 항우울증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그 어쨌든 변화를 내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 뭐 아침에 일어날 힘도 생기고 나가서 일할 힘도 생기고 밥할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너무너무 좋은 약이라고 막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코로나 때 보면은 모든 병원들이 잘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다 집에서 손 씻고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그때 호황을 누렸던 게 사실은 신경정신과거든요. 그리고 그때 병원들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사람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새로운 병원들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대학병원도 있고 뭐 선생님도 대학병원에도 계셨고 뭐 지금은 개원에 계시지만 어느 쪽의 병원을 가는 게 더 좋을까요? 그거는 뭐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개인 의원을 가시는 게 뭐 프라이버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 또 그다음에 문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가까이 그래서 갈 수 있는. 일반적인 우울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 동네 개인 정신과나 아니면 요새는 이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또 정신과 말고도 상담실이 많이 굉장히 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 그런 쪽을 우선은 좀 생각해 보실 만하고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뭐 입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렇죠. 뭐 자살 충동이 있다거나 뭐 그럴 땐 입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의원에서 저기 그 입원 문제나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역할이 좀 다르죠. 그렇게 좀 구분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사실 우울증 한 가지만 있지는 않잖아요. 환자분들이 뭐 우울증도 있고 뭐 공황장애도 있고 뭐 수면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약들도 여러 가지를 쓰고 뭐 좀 그렇게 변화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약이라든지 아니면 병원 가서 상담하는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좀 우울증을 좀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 흔히들 뭐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심지어 전문가들도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뭐 햇빛 많이 쬐이고 취미 뭐 가지고 뭐 운동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명상이나 요가 뭐 이런 아니면 뭐 독서 같은 거 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게 다 가능하면. 싫으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다 싫다. 그래서 예. 아니 지금 내가 뭐 40대다, 50대다. 자, 취미를 가져라 그러면 갑자기 안 하던 취미가 생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취미 가지라는 말이 너무 힘들어.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도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의미 문제 혹은 미닝풀리스 문제랑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활력을 주고 그게 자기 삶의 어떤 그 생기나 이런 네네. 부분들을 줄 수 있으면 그분은 그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저기 운동하라고 하면 그 힘들어요. 고역이죠. 그다음에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되는데 지금 너무 우울해서 만사 귀찮은데 사람 만나고 맞아요.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 사람들이 재미삼아 뭐 MBTI라는 거 많이 네네, 맞아요. 하던데 그 뭐 예를 들면 극I인 분 뭐 그분한테 그런 분들이 우울증이 생겼을 때 사람 만나라고 하면 아니죠. 네,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외향적인 사람을 더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니까 외향적이고 사람 만났을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이라고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이 생각하고 내향적으로 집에 있으면 다 끌어내려고 하고 예, 예. 그러는데 그게 우울증 환자들은 사실 저 유튜브도 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예, 예, 그냥 가만히 그렇죠. 계실 수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내 주변에 뭐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우울증이어서 그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될까? 내가 그 사람을 좀 이해를 해볼까? 하고 이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알아요. 화이팅! 잘해! 뭐 이기자! 뭐 이러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어떤 조언을 주거나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좀 도움이 될지. 우선은 그런 가족이나 친구나 주위 분들이 그 도움을 안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아, 도움을 너무 많이 주려고 해서. 예, 예. 조금 전에 하신 대로 본인은 너무 힘든데 자꾸 그 억지로 뭐 끌어내려고 하게 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은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또 다른 저기는 뭐 이 사람이 좀 게으르거나 네네. 뭔가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사람이 뭐 게으르거나 하기 싫어서 뭘 안 하거나. 네가 나약해서 이런 거야. 예, 너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하는 뭐 그런 거. 하는 얘기 주로 중에 아버지들이 예, 많이 그런 뭐 하시는. 의지의 네. 문제나 의지. 나약함이나 이거하고는 일단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개 보면 상대방이 뭐가 지금 필요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강요 아닌 강요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조금 지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그냥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당사자 입장에서 정말로 그런 게 불안한 어떤 생각이 드는 경우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것도 오히려 겉돌거나 아니면 당사자한테 본인이 이해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당신을 돕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전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지한다. 네. 네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뭐 내가 여기 있겠다. 하는 뭐 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쨌든 치료를 최대한 권유를 해서 뭐 상담실이든 병원이든 좀 데려오실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마음은 아무리 굴뚝 같아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법으로 도우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더 안 오히려 좋고.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새 그 정신과에 관한 그런 문턱이 좀 낮아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전에는 정신병 하면은 이제 약간 낙인 찍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상담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뭐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연예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참 좋은 현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쨌든 우울증의 가장 파국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자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뭐 좀 친근한 그런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 번호를 줄 정도의 그런 환자였는데 그 환자분이 뭐 그래서 주말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상담을 하면서 뭐 선생님 이랬어요 저렇게 했어요 얘기하고 아 그러면 우리 뭐 다음 주에 나와서 뭐 상담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 환자가 자살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상담을 뭘 괜히 그렇게 얘기했나 뭐 그런 되게 죄책감 같은 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위로를 받는 게 좀 필요할지.
이런 자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네네. 예, 그리고 일단은 그거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몇 가지 이제 뭐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심지어 정신과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100%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그거는 뭐 이미 굉장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뭐 최대한 이제 그 방법이나 확률을 높이는 거는 중요하긴 한데 우선은 근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한번 당신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자살 위험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 이제 그 이슈를 좀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냐면 그 얘기를 꺼내서 당사자가 오히려 그 생각을 더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그래서 괜히 그 말을 꺼내면은 오히려 더 그거를 트리거 시킬까봐.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개는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이상하면 뭐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오히려 물어볼 그냥 수도 있고요. 집어서 말을 하는 게 더 좋군요. 그리고 이제 뭐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하면 뭐 상담을 조금 한 번 정도 그 권유를 해보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대전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우울증은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우울증 환자들이 밖에 나가서 남을 해치고 그러는 거는 좀 흔치 않은 일 아닌가요?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우울증은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해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뭐 잘못 생각하거나 그러는 거는 절대로 안 되겠네요. 그렇죠? 대개는 이제 자해나 자살이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본인의 자해와 자살. 심한 경우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맞아. 그 SNS에서 보면은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자해하고 하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올리고 실제로 자해를 하려고 그랬는지 그냥 애들이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죠. 그만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씀 마무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울증은 우리가 뭐 너무 멀리하거나 피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얼마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 이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울증 포함해서 모든 증상은 일종의 신호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삶에 뭔가 지금 근본적으로 어떤 균열이나 뭔가가 생겼다라는 일종의 신호로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 기능 혹은 우리 어떤 몸이나 마음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최대한 놓치지 말고 잘 대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위기가 아니라 삶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환에 대해서 전문의 여러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